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인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밤 7시 강의면 오늘 하루 종일 생업에 또 임하시다가 공부하시러 이 캠퍼스에 오시니까 상당히 새로운 기분이 드시겠어요. 좋으시죠? 네. 더군다나 오늘은 의미 있는 수료식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하신 그런 학습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내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자리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주민 참여와 마을 자치니까 지금까지 4강을 들으시면서 자, 지금 머릿속에 담고 계시는 그런 내용과 함께 자, 저기 보시면 뭐라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헌법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안전이 제1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이게 이제 헌법 조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아까도 말씀 나온 것처럼 국민의 안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자, 국가가 책무를 다하는 것과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사무를 처리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여기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이제 이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이제 그렇게 따진다라면 여기서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보면 여기서 국민의 주민의 안전과 그 다음 여기서 자유, 행복, 복지, 편의 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까닭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미 2년 훨씬 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을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불어닥친 여러 가지의 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상당히 많은 변화로 이끌어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 원래는 엊그저께 이제 박근혜 그 탄핵 사건이 없었던들 12월 20일쯤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5월 10날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우리는 정말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유의 상황을 접했었던 우리 5,200만 대한민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 자유, 그 다음에 복지 등에 신경을 써야 된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민주화 시대 30년 동안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제 각 정부들이 내걸었었던 표방했었던 어떤 그런 이 정책의 정부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처럼 김영삼 대통령 때의 문민정부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시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보십니다. 다 같이 국민 무슨 시대 시작 행복시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에 표방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 정책의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 행복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반어법, 그렇죠?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아무튼 지금 자 5월 11일 날 이 정권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 표방한 여기 지금 보시면 다 같이 무슨 시대 시작 국민 주권 시대. 사실 헌법 전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는 다시 한번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자 지금 요게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슨주의? 직접민주주의.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주민 참여와 다 같이 주민 자치. 예. 대통령이
이제 본인 입으로 참여와 자치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십니다. 자, 국가가 이제 이렇게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발했었던 것은 아마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자, 국정기획 여기 보시는 자문위원회 그때 이제 김진표 위원장님이셨습니까?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분들이 100대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을 갖다 여기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할 당시에 요게 74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치분권 대학 캠퍼스가 이 지자체로까지 찾아가서 캠퍼스 문을 열고 학우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여기서 늦은 시간에 자 학생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요 부분이 어쩌면 이 자치분권 추진 지금 국정 지표하고도 조금 맥락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아주 역동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저게 분명 명시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이미 1, 2, 3, 4강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분권은 수직적인 분권과 수평적인 분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수직적이라고 하는 건 중앙에서 자 광역에서 기초에서 읍면동으로 그 다음 수평적인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옆으로 바꿔 말하면 같은 실국이 있어도 실국 안에서도 거기에서 조금씩 내려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알려주고 정보 교환하고 칸막이 없이 하는 그런 수평적 수직적 분권이 있다라고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실 거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참여와 자치를 우리가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자 지금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이 바로 저는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의 분위기는 소통이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쩌고요. 자 그래서 자 저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에 강의에서 다 말씀 나오셨지만 항상 우리는 뭘 말했냐면 이렇게 국가 중심, 대한민국의 국민. 그래서 이제 전체가 이제 우리라고 하는 그런 틀 안에 항상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의 성장을 발전을 이렇게 올 수 있었다라면 이제부터는 2017년을 맞이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에 뭐라고 쓰였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같이 무슨 중심에 다 같이 주민 중심에 그렇습니다.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역에서 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주민이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마찬가지 어디든 자 주민등록을 내 거주지에서 갖고 있으면 이제 흔히 주민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만 갖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주민이 아니라 이제 그 주민들이 개인 자치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는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그 다음 진짜 밤잠 안 자면서 엄청 노력을 해서 이룬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개인 자치는 하지 말고 좀 이제 주민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돼 있는 주민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으로 동네로 마을로 나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요 마을 요 동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시각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입니다. 주민 중심의 민주주의는 사실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금 어려웠었어요. 우리는 그냥 지역에서 아유 뭐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지 뭐 다 먹고 살고 바쁘고 시간 없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작년도에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참여했었던 전체 연인원이 1,700만 명 엄청났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죠. 바람이 불었었죠. 그러한 결과 일궈낸 오늘의 자 지금 정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민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수준이 상당히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촛불혁명의 결과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원했었던 뭔가의 정권교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지역에서 좀 참여하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지방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주민들이 자, 지역의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 지역의 주민 민주주의가 이런 꽃을 피운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뜻에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맨 밑에 여기서 보시는 자, 자발적인 주민들, 개인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개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자치만 하지 말고 지역의 주인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치활동을 하고 참여를 한다라면 대한민국이 뭔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요 뜻에서 이 지방분권 요 지금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1월 달에 그때 굉장히 뜨겁게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랬었을 당시에 전국에 2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합의를 읽었는데 바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자, 지방분권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었으며 거기에서 자치분권 대학을 열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서 이제 회의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날마다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 자치분권 대학은 지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말조차도 끌어내기가 어려웠었던 터였었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바로 올해 이제 그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전국에서 아마 27개 정도의 자치분권 대학의 캠퍼스가 열려서 지금 마지막 두 번째의 캠퍼스 수료식이 오늘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까지 권력의 주체는 자, 지금 이 집권 바꿔 말하면 모든 권력이 중앙정부에 다 이렇게 모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말하면 이 머리에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이 두통이 생긴다. 그 다음에 전체의 순환이 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머리에 다 몰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는 동맥경화라든지 순환계 질환이 걸릴 수 있다. 이 부분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방자치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지방정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정부 있고 이거를 갖다 주민에게 늘려주는 이러한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자, 지금 여기 단체장님들이 회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이제 자치분권 대학을 만들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 26일 날 문 대통령이 여수에 전국 지방자치 날 뿐만 아니라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도 그때 열렸었습니다. 동시에 거기에 참석하셔갖고 이제 엄청 커다란 이 슬로건이 붙어져 있었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주민이 무엇입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아주 획기적인 그런 내용도 조금 이따 소개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시는 바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환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반적인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의 바뀌는 내용들은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을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고무적인 분위기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인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2년 동안에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자, 우리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출산율을
출산율을 생각하면 출생률을 생각하면 작년에가 저기 2016년도가 여기에 보시는 바처럼 요게 40만 6,253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 통계가 내년 한 2월쯤에 나올 겁니다. 그럼 보면 통계청이나 거기에서 내년 2월, 3월쯤 보면 분명히 올해 출생한 아이들의 신생아들의 통계가 나오는데 추정하건대 많은 통계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여기에 보시는 바처럼 다 같이 몇만 정도로 다 같이 35만 명. 35만 명의 아이들이 출생하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우리의 통계학자들, 인구사회학자들이 아마도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036년 정도의 그런 출산율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19년이나 더 빨리 출산율이 완전히 절벽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출산율의 감소, 출생률의 감소는 많은 아시는 건 생산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저기서 폐교 운운하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학우님들이라 캠퍼스니까 학우님들의 모교를 생각해 보시면 옛날보다도 학교의 분위기가 훨씬 더 활발해지고 그런 경우들 거의 있다 없다 다 같이 없죠. 폐교된 데도 많을 거예요.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의 상당히 암울한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나온 뭐냐면 지난 12년 동안에 저출산을 위해서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하고 정부에서 쏟아부은 그러한 돈이 한글 읽으실 줄 아니까 다 같이 여기 몇 조입니까? 다 같이 시작. 124조예요. 124조. 1조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24조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기서 출생률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다 같이 엄청 내려갔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분권을 해야 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행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구가 밀집 계속 상승세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골의 시군을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흔히 얘기하기를 인구 지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상당히 두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지방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과가 하나씩 다 늘어나요. 인구 정책과 다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를 그래서 모 군수님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증감 인구가 몇 명 더 이사를 더 왔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서 거의 예를 들어 이것을 제1의 아침에 보고사항으로 접수를 받는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민한 사안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십니다. 1인당 이 GNP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시는 2만 불 소득이 2006년에 됐어요. 그래서 당시는 앞으로 한 5년 지나면 한 3만 불 될 거 3만 불에 4만 불씩 그래서 막 엄청 끝에 튀밥 튀기듯이 튀겼잖아요. 그래서 3만 불씩 도약을 예고하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서 뭔가 막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좋아요. 전혀 속상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처럼 2017년을 지금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도 여기에 보시는 지금 우리 1인당 GNP는 2만 불씩 됩니다.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3만 불의 도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분 보시면 더 이제 우리가 또 암울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전부 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나오는 그러한 순위인데요. 보시는 바처럼 26위가 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우리가 제일 잘 살았었을 때가 국가 경쟁 11위까지 갔었어요. 11위면 진짜 그때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위에 있는 중국 같은 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강보합세로 26위를 4년째 지금 이렇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를 보더라도 세계 경제는 3%를 훨씬 도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대에 머물러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나온 그런 자료인데도 보시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암울한 그러한 지표가 바로 이제 가계부채인데요. 1420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429조예요. 1420조는 엄청 많은 거거든요. 자, 과연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뚫고서 우리가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그 고민이 앞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날 여수에 가셔가지고 여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한 얘기들 제가 이렇게 잠시만 소개를 해보면,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여기서 이제 개헌의 내년 6월 13일 날의 선거에서의 핵심은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슨 분권? 다 같이? 지방분권. 지방분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2 이걸 하고 여기서 지금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재정권, 그 다음 자치복지, 자치조직권까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금 현재는 8대2인데 이거를 점차 7대3, 그 다음 6대4 정도로 내려주겠다. 이거는 사실 진짜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현실에서 결국 중앙정부는 그런 것 같아요. 분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현재.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 앉아 계시는 자치, 그 다음에 참여, 이게 되더라 안 되더라 다 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위에서 떡 주실 분은 자,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 이 머리 안에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떡을 과연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로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누가 주인 역할을 해야 되냐면 다 같이 여기 앉아 계시는 주민들이 이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저게 보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이미 이기훈 교수님이 이 부분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 흔히 얘기하기를 단체자치, 주민자치 다 어차피 단체자치도 누가 있어야 여기서 단체자치가 이루어지냐면 다 같이 여기 앉아 계시는 주민들이 그래서 단체자치도 주민자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거 나눌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자, 지금 이 주민들 이 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 나의 자치가 나의 주도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개인주의 나를 내세우려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의 자,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1995년에 그때 이제 지방자치가 이렇게 만들어져가 제일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이 된 터이죠. 그래서 지방자치 그래도 옛날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마을 참여와 그 다음에 이 자치와 참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주민자치는 조금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주민자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역설을 하고요. 나아가서 이 자치가 잘 되는 데는 이 삶의 만족도도 높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경제적인 강국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보면 저쪽 서부 유럽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치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편이죠. 그죠?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그러한 한계를 우리가 직접 우리가 알아서 지역의 주인으로 하면서 우리가 똑똑해지고 우리가 자 주체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민주제로 살짝 전환을 꿈꾸는 그런 내용도 여기서 제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해방 후 72년 동안은 항상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영광을, 그 다음에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5천만이 정말 아까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은 너무나 정말 과밀하게 권력도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통이라는 말씀을 또 순환계 질병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어디가 조금 더 살아야 되냐면 다 같이 지방이 살아야 돼요. 그죠? 지방이 살아야 되고 지역이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가 살아야 되냐면 마을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네가 살아야 되고 이러한 일되면 지금까지 너무나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마인드만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렇게 지방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분권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거기 안에서 뭐 하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자치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 오빠, 국민 가수, 국민 배우, 국민은 참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 지역 안양 가수, 안양 뭐 오빠, 안양 뭐 배우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평촌 오빠, 그 다음 뭐 범계 오빠 들어가죠? 근데 별로 그런 얘기도 잘 안 해. 그래서 지역에 있어서의 애향심, 그리고 소속감, 어떤 정체감, 자존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게 보시는 바처럼 지금 현재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지금 앞에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제 교수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주민 자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런 요건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 자치가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다른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상이 참 바뀌어요. 저기에 자 누가 인간이 기계를 편리하고자 만들었는데 기계가 우리 인간을 점령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세상이 참 웃기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자 저기 커제 같은 사람은 이제 알파고한테 4번이나 연편을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울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저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만 늘 보면서 제 지역을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주인인 우리 주민들이 별로 그렇게 지역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생각한다면 여기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만 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로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 저쪽 옛날 고대에서 그때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국가예요. 그래서 늘 외침이 빈번했었죠. 강자, 약자 사이의 전쟁이. 그런데 그때 당시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인구가 10,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10,000명밖에 되지 않은 그런 아테네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항상 민주적인 방법으로 1년에 거의 매주 거기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총회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열린 민회예요. 민회. 주민총회에서. 거기서 예산, 그 다음에 무슨 외교, 국방 이런 것을 그 주민총회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두 모여서 회의하기는 어려우니까 6,000명 정도가 그 전부 다 추첨을 통해서 매번 이게 이제 민주적인 거죠. 뭐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잘났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 추첨을 통하여 10,000명 중에서 6,000명이 거기에서 민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여성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고대나 중세나 언제 보더라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송한 말씀. 나중에 여자들에게 선거권을 준 게 1900년대에 들어서 야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죠. 자, 어찌됐든 요 민회에 6,000명의 자, 지금 남성들이 들어가서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민회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은 절대로 한 사람이 오래 하면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 회의 때마다 의장을 거기서 또 이렇게 호선을 해. 얼마나 그 방법도 또 민주적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6,000명의 민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인 평의회가 구성이 돼요. 500인 평의회를 또 움직이는 게 요게 보면 요쪽에 50인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10,000명 중에서 6,000명이 있고 6,000명 중에 요게 보면 밑에 이제 500인 평의회가 있고 또 보면 50인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단계별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10,000명의 자, 지금 이 아테네를 움직였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해 세금 같은 거. 세금 제일 중요하죠. 돈을 얼마를 내서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 남고. 그래서 특히 그 중에 이를테면 역적이 생겨서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흘렸다든지 간첩질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추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아주 불미스러운 어떤 돈을 횡령했다든지 역시 추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가 다 어디에서 결정하냐면 민회에서 결정해요. 그야말로 지역의 주인이 결정권이 없으면 사실은 거기서 주민자치 할 수 있다라고 또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뭐하죠. 근데 요런 이 아테네에서의 자, 지금 민회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직접민주제로서 주민자치의 가장 원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또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들 시간들이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저런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뽑아서 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 나가서 정치를 하려면 다 같이 대표를 뽑습니다. 그분들이 국회의원이고 그분들이 시장님이고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에 자, 지금 살짝 옆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주민자치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만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자, 아시는 바처럼 1997년 12월 15일 날 여기에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요때 이제 선거 공약 100대 중에서 하나 나왔었던 것이 바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2000년 7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애초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읍면동을 완전 없애려고 했었는데 일본처럼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읍면동을 안 없애고 그러면서 전산화가 되니까 이제 그 지금까지 업무량이 많았었던 공무원들의 반 정도를 잘라서 전부 다 시로 다 보냅니다. 구로 보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절반 정도의 공무원만 남기도록 해서 이제 1층으로 다 주민센터에 1층으로 가니까 2층이 비는 거예요. 2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게 오늘날 다 같이 시작 주민자치센터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서 만든 기구가 다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주민자치의 필요성이나 그런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에서 6가지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6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1번 기능이 주민자치거든요. 근데 주민자치가 자,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로 기능을 발휘한다 못한다. 다 같이 못하죠.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안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자치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가 되려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어떤 주인으로서의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한 권한이나 혜택이나 실질적인 그런 게 전혀 있다 없다 다 같이 없지요. 없죠. 그런 상태에서 지난 18년을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무늬만 주민자치위원회지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지역 주민들의 대표 기구로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는 오히려 새마을분여회나 바르게 살기나 자율방법들 훨씬 인지도도 높고 그 다음에 거기는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으니까 이제 제 주민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이런지 저런지 하면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듯 인지도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아니고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주민자치센터 강좌 관련해서 아니면 동특화 사업 하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만의 주민자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제도적으로 문제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17년 5월 현재 전국에 저게 보시는 3,502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데는 딱 몇 프로밖에 안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돼요. 다 같이 몇 프로밖에 안 됩니까? 81%밖에 안 돼. 그런데 저게 보시는 경상북도 같은 데는 24%밖에 되질 않아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요쪽이 전라남도는 57%밖에 되질 않아요. 그 얘기는 자 저쪽에 삼남지방으로 갈수록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로 이렇게 결론이 내어질 수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윗사람들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적절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미론 저기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진짜 역사는 그대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우는 아이한테 젖을 한 번 더 준다고 그 말은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제도화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2010년도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 2013년 5월 달에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또 만들면서 2010년에 법을 갖다 폐기를 시켜버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2013년 5월 28일 날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하여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위상을 갖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이제는 특별법에 규정한 특별법정 기구에 그래서 상당히 권한과 그 다음에 위상이 조금 높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갖는 위상이 별로 열악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지금 제일 중요한 자치와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 참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공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런 활동 범위도 그렇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캠퍼스 사구님들은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요 부분이 그러니까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이다. 일은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개인자치에 머물러 버리고는 우리의 지금 60만 안양 시민들을 그중에서 60만이 다 안 돼도 좋아요. 6천 명만 돼도 좋아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자치에 머물러 버리고 방 안에서만, 대문 안에서만 다들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자, 준비하고 있고 그게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 시민들을 여기 앉아 계시는 자, 학우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이제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 한 사람당 3명씩만 끌어내도, 5명씩만 끌어내도.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에서 혹시 자, 지금 지역에서 내 동네에서 내 마을에서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쇼핑하고 같이 대화하고 자, 그렇게 그런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3명. 3명. 자, 저도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3명 정도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얘기냐면 내가 지역에서 살고 있어도 단지 주민등록만 돼 있다니까. 주민등록만. 그리고 야채가게, 세탁소, 그다음 목욕탕 그런 주인들하고 인사 정도 할 따름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 아이, 저기 친구들 엄마 아빠하고 살짝 인사 정도 할 따름이고 사실 지역에서 커피 마시고 이웃으로서 함께하고 산책하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동의하시죠? 이제 이거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자체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이 되어서 개인이 주민이 되어서 주민이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가 아니라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을과 지역과 동네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행사 아니면 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치의 첫 번째 일이고 참여의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가 무슨 뭐 커다랗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지난 70년 이렇게 보면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자, 다 아시죠? 만약에 곧 눈이 와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눈을 안 쓸어놨어요. 어디다 전화하십니까? 자,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죠. 네. 또 내지는 조금 이제 주택에 사시는 분들 누구한테 전화하냐면 예, 동에다가 전화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다 쓸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법이 내 집 앞 쓰기 뭐 해서 이게 법 통과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자치를 참여를 상당히 손 놓고 있었던 우리 지난 70년 아니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주인이라면 내 지역 앞에, 내 집 앞에, 내 이웃 집에 그 정도는 쓸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챙길 수 있는 이게 저는 자치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관이 다 해줬잖아요. 관이. 근데 우리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건 누군가 쓰레기를 거기다 엄청 이렇게 버려놓고 아니면 폐유지 주워간 사람이 그걸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가세. 그럴 때 투덜투덜 하면서 우리 집 앞에 누군가 자 날이 밝으면 돈 공무원이 오든지 치우겠지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자 그 쓰레기를 치우면서 자 거기에서 주인정신을 발휘한다면 이게 자치와 참여의 첫걸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렵죠. 이 사고를 바꾼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 마을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자 지금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이게 저는 참여와 자치에서의 가장 첫걸음이다. 예, 참 어렵습니다. 이 발상을 전환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죠. 근데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까지의 자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치 그 다음에 내가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주인으로서 어떤 일도 그리고 또 제가 다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역에서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가지고 딱 물어보면 지역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다수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누구라고 그럴까요?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하구님이라 그러세요. 하구님, 우리 지역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이죠. 그죠? 지금은 주민인데, 자, 전에는 이렇게 사우나 같은 데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아유, 뭐, 응?
구청장, 청장님 아닐까요? 또 조금 있다가 아유 그래도 그렇지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대표하는 동장님이 주인이지 또 어떤 사람 아니야 그래도 우리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주인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다수 하세요. 제가 직접 다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었던 우리의 이 사고를 조금 바꿔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인의식, 주인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자치는 요원하다. 동의하시죠? 네. 그 다음에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지역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개인 자치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부지런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몰랐었을 따름인데 자 지역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 진짜 주인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어. 언제? 투표하는 날.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진짜 따지고 보면 지역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해야 한다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는 머리를 주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민자치를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런 특별법이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여기서 자 지금 법에다 규정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웠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3년 5월 달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전국의 31개 읍면동을 조례를 바꾸어서 주민자치회가 특별법상의 어떤 기구로서 이제 우뚝 서지요. 그 다음 지금 2017년 11월 현재 전국의 49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환경이 엄청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저기 보시죠.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상당히 위상이 그 다음에 역할이 달라지고 저게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기능밖에 없었는데 여기 자 위미탁 그 다음에 협의심이 이러한 이 기능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상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이따가 나오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혁신읍면동을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모방을 해가지고 자 올해 20개의 읍면동을 그 다음 내년도는 200개를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얼마를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러한 이 발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냐면 참여와 자치에서의 가장 좋은 사례가 어떤 거냐면 협동조합이라 그래.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대기업 위주로 재벌 위주로만 늘 이렇게 경제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일상에서 지역에서 특히 이런 협동조합이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기업이라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잘 되다가도 옆에 대기업이 자 지금 지원하는 뭐가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서 참 어찌할 수 없이 당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지역에서 정말 주인이라면 우리 지역만의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흔히 자영업자들이 10년 동안 살아남는 그런 비율이 자 지금 전체 10개 중에서 몇 프로 정도밖에 없다라고 다들 아시죠? 몇 개 정도밖에 10개가 창업을 하면 몇 개 정도가 10년 동안에 두 개 정도만 살아남는 오늘의 현실을 본다면 우리가 지역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성공을 겨루는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 나오면 첫 번째가 저기 보시는 저쪽에 자 지금 그 복정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복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게 자 지금 이 매점에
너무나 열악한 음식들이 거기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보면 이상한 그런 뭐랄까 불량식품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학생회장단이 거기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아예 여기서 전체 학생들이 자 돈을 한 5,000원씩 다 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10,000원씩 만들어서 거기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면서 우리가 직접 자 단 학부모님들은 시간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여기서 점심시간에 매점을 이렇게 도와주고 자 그러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복정고등학교의 매점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아주 잘 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사례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학들도 거의 가서 요즘은 협동조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학우님들의 자제분들이 다니는 학교들도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잘 되고 있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전 한밭 아이쿱이라고 하는 생활협동조합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거든요. 거의 한살림하고 버금갈 수 있는 회원 수를 가진 데가 바로 여기에 대전의 아이쿱입니다. 예, 여기도 사실은 보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먹거리를 우리가 분명한 소속을 가진 그리고 친환경 농약을 조금 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시골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한테 이렇게 그 파칠 사는데 알고 보니 중국 것을 떼다가 이렇게 도시에다가 파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분명한 출처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25만 명이 넘는 그런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일자리를 지금 현재 저기에서 자그만치 자 지금 3,600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의 협동조합 정도도 우리가 충분히 지역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자 요즘에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먹으면 지역의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해서 우리가 자 자치와 참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자금 맨 처음에 5만 원 내가지고 한밭 아이쿱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5만 원에다가 거기에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주문할 때마다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1,000원씩을 더해서 주고 배달료로 그 다음에 이제 물건 값은 제대로 주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 모든 물건들은 거기에서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거기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음 편안하게 그러한 그 부엌에서 자 그런 재료들을 쓸 수 있어. 사실 우리가 지역에서 마음만 먹으면 저런 창업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단 이제 대기업 그 다음에 재벌기업에 저항할 수는 없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금 협동조합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윤 창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우리가 자치와 참여를 통한 어떤 수익 창출 모델은 고민하면 거기서 답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거를 소개해 봤습니다. 저겁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협동조합이 10,000개가 되는데 3년 생존율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은 5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살아남는 소상공인들은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거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저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민이 주인이다. 사실 이러한 말씀들은 가장 평이하면서도 가장 쉬운 얘기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놓친 부분인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주민이 주인이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참여라고 해서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 3명 정도만 지역에서 소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 일로 끌어내란다. 지역 일이 무슨 일이냐? 바로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민주제의 도입입니다.
직접민주제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간접민주제, 대의민주제, 자, 지금 이런 그런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에서 정말 꽃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간접민주제인 대의민주제에 있어서 한계를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대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우리 그분들을 뽑아서 이제 그 국회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생활하고 있는 이 부근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까지 그분들에게 부탁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그분들은 너무 바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마을, 동네에서 내 생활권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분들에게 기대할 그런 게 별로 이제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나서자. 이게 바로 다 같이 무슨 주의냐면 다 같이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직접민주주의.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저쪽에 가장 대표적으로 스위스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주인 노릇을 옛날부터 계속 해왔어요. 혹시 스위스라든지 독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처럼 지붕이 울긋불긋 알록달록하고 그렇다 아니다. 시작. 아니다. 똑같죠. 건물도 보면 똑같아.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자, 관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그러한 법칙의 규칙에 의한 게 아니라 다 누가 그걸 정했냐면 다 같이 주민총회에서 다 정하죠. 주민총회에서 다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17년을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내용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정말 위에서 다 이렇게 옥죄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국방 뭐 오늘 아침에도 또 뭐가 똥 터지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걸 생각한다면 진짜 머리가 지근지근하면 이제는 방법이 뭐냐. 우리 스스로 지역에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가 좀 똑똑해지는 거다. 이게 바로 자치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이다? 참여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 칸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서울에서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서울은 자 잠시 보시죠. 지난 5월달 6월달에 35개 동이 그러니까 424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 한 10%는 못 됩니다. 424 중에서 35개 동이 바로 마을총회라고 하는 걸 해봤어요. 이 마을총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의제들을 동네 의제들을 주민들이 올려서 거기에서 총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실행하는 거죠. 그 다음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구의회다가 시의회다가 아니면 시청에 뭐 이렇게 다 보내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민원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렇듯 자 지금 시에서 서울시에서 마을 총회를 할 수 있다는 자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자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희정 지사가 지난 6월 17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주민세 개인균등분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세를 전부 다 세대별로 지금 적십자 회비 같이 6천 원을 내요. 6천 원 내는 거를 자 광역하고 그다음 기초하고 아마 이게 나누어서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자 동 주민자치회에 읍면동에 내려주겠다. 이건 진짜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서 자치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건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의 경우는 굉장히 좀 두려우실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겠다가 아니라 할 가능성도 그 다음 또 자 그 다음에 10월 8일 날인가요? 8월 10일 날인가요? 저쪽에 지금 행안부 장관이 누구냐면 김부겸 장관입니다. 김부겸 장관이 뭐라고 얘기냐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닙니다. 주민자치회에 내려주겠다. 그냥 완전히 거기에서 명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려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자 지금 이 자치의 환경이 뭐 하고 있다? 다 같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우리에게 뭐 돈이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영향이 된다면 이제 중앙에서도 그 다음에 광역에서도 이것을 내려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기 주민들은 위에서 떡을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되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요 부분은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동주민센터를 복지의 허브 그래서 동주민센터에다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지금까지 한 2명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6, 7명 더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은 자 구에만 있는 이 그 보건소의 방문간호사들을 이제 동으로 한 명씩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6명 플러스 방문간호사 1명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주는 게 뭐냐면 이제 마을 요 분위기 마을 생태계를 바꿔라 해서 마을 담당 마을 사람 전문가를 한 사람 더 넣어줘요. 그러면 6명 1명 1명 8명이 오는 거예요. 8명 8명이 그렇게 해서 복지 생태계, 마을 생태계, 행정 생태계를 다 바꾸는 것이 바로 서울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고 이것을 자 지금 전국화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읍면동 시작 혁신읍면동이에요. 혁신읍면동이라고 하는 거는 동주민센터를 혁신하겠다. 왜? 복지혁신? 그러니까 복지협으로 혁신? 그 다음에 아까 마을 생태계를 혁신, 그 다음에 행정 생태계를 혁신. 그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동장님들이에요. 왜냐하면 8명이 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행정의 역할 또 요 벌써 이제 주민센터가 8명이 자리를 차지하니 동장님이 진짜 막 거의 빈혈 막 2층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러한 상태로 접어드는. 근데 이게 이제 전국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올해 지난 2주 전까지 전국에 20개 읍면동을 지금 공모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발표할 거예요. 행안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혁신읍면동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교부세 1억을 또 주고요. 그래서 아까 전국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49개 읍면동 가고 있고 동시에 여기 혁신읍면동 20개가 가고 그러면서 내년에 이걸 200개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200개. 전혀 안 놀라시죠?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전혀 안 놀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권 쪽으로 그러니까 막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자 지금 세상은 저렇듯 환경이 자치와 분권으로 그러니 다 이렇게 자 지금 방향을 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저기 내년도에 그러니까 자치단체들은 저기에서 뭐냐면 여기에 200개소가 내년도에 이제 공모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20년이 되면은 여기서 전국 확산을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저기 동복지허브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 행정복지센터. 그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행자부, 요즘에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시범사업 49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가운데 여기서 지금 또다시 자, 혁신읍면동이라고 하는 여기 아까 말씀 여기 혁신읍면동은 읍면동을 자, 행정혁신 하고 그다음 복지 혁신하고 그다음에 마을 혁신해서 어떤 생태계를 새롭게 혁신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읍면동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뭐 정부에서 온 사람이냐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 저렇게 변화 너무 급변하니까 그리고 왜 저렇게 정책은 늘 4년 5년마다 저렇게 세팅이 새롭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나름 되는데요. 그래도 기왕에 하는 거 저는 정말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이제 요 그 혁신읍면동이 전국화가 된다면 저게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찻동 모델이 그대로 저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찻동은 서울형인데 왜 이게 전국으로 갈 것인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잠시 또 이렇게 들곤 하는데 보면 요게 뭐가 나오냐면 자 마을계획 수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세 번째가 중재센터 공간 운영, 그 다음에 여기서 지역 공공시설 위수탁,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혁신읍면동이 전국화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보면 혁신읍면동에 이제 거기에 맞추겠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혁신 수석이 이 내건 첫 번째 혁신 사업이기도 해서 조금 더 많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걸 말씀드려야 돼. 뭐냐면 이 광산구청장님은 요게 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자 3년 전부터 주민 대표들에게 동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동장을 추천할 수 있는. 아까 우리가 수평적 분권, 수익적 분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 31개 동에서는 전혀 그건 사실 무근한 소리라는 걸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저 서울 같은 데 가서 보면 또 다 같이 가서 보면 꼭 임기 말년 한 1년 정도 남으신 6개월 정도 남으신 분들 그럼 동장에 뭐 딱 내려보시면 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좀 그거 가만히 좀 있어요. 일 좀 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거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세요? 라고 한 3번, 4번 딱 경고 주면 그 다음부터는 열중 쉬어하는 이 참여와 자치 현장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안양시와 전혀 무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리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지금 광산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동장님을 이렇게 내려보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권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 벌써 이미 저게 9번째 주민추천 동장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주민총회가 제일 그리고 이 서울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거기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다음에 또 각 자치단체장들이 다 여기는 다녀온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스위스의 직접민주제가 실시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역사가 한 2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사실 저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서양이 잘 된다고 우리나라로 그대로 도입하는 거 그건 조금 아니죠. 그죠? 근데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스위스의 글라루스 칸톤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 정도예요. 구 35,000명 인구입니다. 35,000명 인구 중에 이제 보통 한 1% 정도가 때에 따라서는 3, 4%도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숫자가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의 1%가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여기서 사람들이 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다 모여요. 자, 여기에 모여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한 400~500명 때에 따라 1000명도 더 모여.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매년 5월 첫 번째 주 일요일에는 거기에서 자 지금 오후 1시 되면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16살 이상만 되면 다 모일 수 있어요.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미 주민총회를 위한 뭐가 나오냐면 의제가 한 20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의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냈을 때에 그냥 거기서 자진 사퇴한 나는 오늘 이번에 보니까 내 거는 거기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자진 사퇴를 또 많이 한다 그래. 그러면 10몇 개를 가지고 거기서 발의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토론을 해. 자, 그 의제는 이거 저렇고 하니까 그건 별로 우리 지역에서는 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하고 거기에서 자 의제를 낸 사람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찬반에서. 나는 아예 그럼 여기서
포기. 나중에 한 열 몇 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찬성 반대에 대하여 이렇게 표를 줘요. 표를 하나는 초록색 주고 하나는 빨간색을 줘가지고 초록색은 찬성이요, 빨간색은 반대. 그렇게 해서 제일 높은 자 지금 투표율을 받은 근데 거기에서는 세는 전자계산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눈대중으로 세. 제1번에 찬성을 받은 게 눈대중으로 다 거기 있는 관계자들이 1번은 어느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자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글라루스 칸톤의 회의고 여기에서 그 역사가 200년이 됐어요. 200년. 근데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민주제를 실시하는 그런 나라들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삶의 만족도와 경제 대국일 가능성이 다시 한번 경제 대국일 가능성이 높다. 예. 누가 관해서 우리는 항상 관 중심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중앙 집권 중심이다 보니까 자 정부가 바뀌면 계속 또 바뀌어 그쵸? 대답 안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이 지역의 중심이다. 주민이 지역의 주민이다 해서 정책을 만들면 우리는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조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직접민주제에 글라루스 칸톤에 저러한 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때 저럴 때 가가지고 우리 몫을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게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러한 제도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올해 5월 달에 저걸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듯 브로카를 입고 길거리 다니는 여성들은 이제 착용 금지를 거기서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저건 뭐냐면 이제 그 이슬람 교회 여성 그 강경파인 시어파에서는 항상 여성들이 저렇게 길거리에 이제 브로카를 입고 다니게. 그래서 이 그 여권 사진도 보면 눈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저런 거. 그래서 저게 이제 금지. 이거를 관이 결정해서 한다고 되게 불쾌하죠. 근데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그리고 세법 이런 걸 전부 다 주민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참여와 자치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인은 다 같이 누구라고 다 같이 주민이다 하는 거. 그렇다고 무슨 맨날 관에다가 뭐 민원 내놓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밑으로부터의 자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역에서 정말 옛날 이런 말씀이죠. 옛날에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산으로 간다. 요즘은 근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아이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말씀 드리면서 자 안양시 자치분권 정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자 여기 질의응답 시간인데 저는 정각 여기서 마이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